전국 아파트 가격이 1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까지 미분양 위기가 번지면서 정부의 270만 호 공급 정책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국 아파트값 하락률이 일주일 만에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네네. 자, 어느 정도인가요? 전국 아파트 주간 매매 변동률이 0.28%가 나왔는데요. 지난주가 0.23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도 사상 최대 하락이라고 했는데 이번 주 일주일 만에 0.05가 더 떨어졌고요. 이게 우리가 0.2, 뭐 0. 이러니까 얼마 안 떨어진 네, 거 아니에요? 별로 큰 것 같지 않 느껴지는데. 큰 것 같지 않은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0.01 단위로 움직입니다. 0.01, 뭐 0.02 올랐다 이렇게 되는데 0.1, 0.2 단위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 안 오른 게 아니고요. 굉장히 큰 충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전국을 모든 지역을 합해서 평균을 낸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이게 주간이기 네. 때문에 네. 0.2가 1년으로 모이면 이제 범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네. 이게 뭐 그냥 별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요. 굉장히 좀 충격이고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냥 서서히 떨어져서 이까지 오면 괜찮은데 한 3개월 만에 이렇게 빨리 가파르게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폭락이거든요.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10년 만에 최저라는 얘기는 우리 2012년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서울 수도권 지역이 그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별일 아니다 이렇게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역적으로 보면은 뭐 금매 같은 경우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예상보다 이제 서울의 어떤 그 이른바 노른자 지역이라고 하는 데서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그 집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아직 폭락 국면으로 단정 짓기는 좀 이르다 이런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네네. 뭐 워낙에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집값이 많이 올랐죠. 뭐 원희룡 장관님께서 자꾸 PIR 말씀하시는데요.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인데 네. PIR이 이제 결국 주택 가격의 흐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 18까지 올랐거든요. 집 사는데 18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인데 10년 전에 한 11, 12 정도 했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 2배 정도 올랐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통계를 보면 가격이 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통계를 보면. 그러니까 충분히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폭락이냐. 뭐 여러 가지 뭐 추이를 보면 좀 빠르게 조정이 되고는 있지만 네. 폭락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 좀 바라볼 때는 심리 지수라든지 거래량 폭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본다면 제 생각에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좀 덜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도 들거든요. 거래가 올스톱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착시 효과에 좀 가려져 있어서 통계만 바라보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이 부동산 관련 그 지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인덱스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계산해서 발표를 할 때 네. 아파트 한 단지에 뭐 이 매매가 있다고 하면은 네. 매매가 한 곳에 이루어지더라도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적어도 2건 이상 있을 때 뭐 그것을 이제 집계해서 올린다고 그러던데 지금처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래가 뭐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한 단지에서 한 건 정도 있거나 이럴 때는 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통계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한 개가 거래된 거는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수도 있고요. 표본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통계 기관에서는 거래가 여러 개 이루어져야 그걸 반영을 하는데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이 안 되거든요. 10월 18일까지 거래량이 뭐 68개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예 올스톱인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하락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좀 너무 좀 안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하락폭을 본다면 국토부에서 저는 시그널이라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도의 시그널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냥 안심하고 있다, 괜찮다,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정부가 두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기 국토부 때문에 입장에서 뭐 안심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기보다는 사실 이제 원희룡 장관의 이제 언론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은 기존에 이제 이 유동성장에서 너무나 그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좀 떨어져 주는 게 정상화 과정이다 이런 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집값이 조정돼야 되는 거는 정상입니다. 네. 너무 오버슈팅 됐고요. 사실 너무 과열되고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조정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속도입니다. 서서히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안 올라주는 게 가장 좋고요. 인플레이션 정도 살짝 올라주면 되는데 일단 많이 올랐는 것 자체가 문제고 올랐으면 이제 서서히 연착륙시키는 게 문제인데
지금 속도가 너무 가팔라지고 있고 미분양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연착륙시키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금리가 사실 가장 큰 변수인데 네. 미국의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연속으로 이제 단행됐고 앞으로도 단행될 수도 있고요.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이렇게 이제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자 이런 예 금리의 이게 빠른 인상 기조가 이 부동산 시장 가격에 반영되려면 일반적으로 좀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시차가 있죠. 한 6개월 정도 시차가 있는데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출이자 내는 것도 부담스럽고 실제로 이제 충격을 받고 있는 거는 맞는데 더 영향을 받는 거는 심리거든요. 네. 불확실성. 금리가 언제까지 오를 거야. 작년에 0.5였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이제 3까지 갔고요. 조만간에 뭐 4까지 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가 움츠러져 있고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기 때문에 지금 왜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집을 사야 되는 분들도 실수요자들조차도 아니야, 금리 인상이 멈추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기다려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금리 인상이 좀 멈춰야만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우리가 연착륙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년 계속 봐야 상반기까지는 되겠군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런가 하면은 지금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관리 지역도 이제 다시 등장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그 분양을 해서 입주가 이제 들어간 입주가 이제 끝나야 될 이제 단지에 이 입주율도 상당히 좀 낮은 곳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서울에 이제 반포동 같은 경우도 그런 아파트가 있다고 하던데 네.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죠. 네. 결국에는 집이 팔리지도 않고요. 요즘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그게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새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를 하려면 내 집을 팔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세입자를 구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입주율 자체도 떨어지고 있고요. 건설회사들도 돈을 받아서 이제 자금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자금 계획에도 또 무리가 생기게 되고 이게 모든 단계들이 또 분양을 받아야 되는 분들도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분양을 안 받으니까 미분양이 늘어나고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정부나 금융권에서는 자금 계획을 또 타이트하게 적용이 되면서 실제로 미분양 관리 지역이 되면 자금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거든요. 그럼 자금 대출이 또 안 나오게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이죠. 은마 아파트가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어요. 네네. 21년 만인데요. 네. 네, 이렇게 오랫동안 묶여있던 재건축이 허용되면서 네. 자 이게 이제 다른 그 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줄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뭐 굉장히 축하할 일이기도 하고요. 이거 네. 뭐 19년, 20년 만에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다른 재건축 단지들은 목동이라든지 막 대기 단지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선수촌이라든지 야, 우리도 드디어 되겠다. 이게 이제 된 배경에는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은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공급이 지속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이 기회에 좀 활성화해서 장기적으로 공급 물량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데 물론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만 이게 당장 입주 물량으로 연결되지는 않고요.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4,400세대에서 한 5,0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나는데 일반 분양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6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합원 부담감이 늘어나고요. 결국 뭐 상가 동의율을 받기도 어렵고 결국에는 아무리 순조롭게 진행이 돼도 입주까지는 아무리 빨라야 저는 10년 걸릴 것 같고요. 10년이요? 아무리 빨라도 빨라야 10년입니까? 빨라도 10년이고요. 예. 일반적으로 가면 15년 이상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금방 될 것처럼 그런 생각은 좀 접어둬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추진이 이제 해도 되겠다라는 승인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등산 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등산을 하려면 이제 준비도 해야 되고요. 조직을 만들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굉장히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재건축이 좀 활발해지면 네. 다른 단지에도 좀 영향을 주고 네. 투기 수요를 오히려 다시 자극하게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재건축이 이제 강남의 중심이고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주변 단지로 이렇게 파급 효과가 생길 수는 있는데 작년 같으면 아마 이 정도 됐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을 것 같은데 지금은 금리 인상과 과다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번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단 재건축을 기대하거나 음마 아파트처럼 승인 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단지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단지들은 좀 소폭 반응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레고랜드 사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강원도 레고랜드 채권 부도 사태. 네. 좀 전에 그 기자 리포트로도 우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네네. 자, 이 레고랜드 부도 사태로 이 채권 부도 사태로 인해서 네. 뭐 금융시장도 동요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건설 시장에도 상당한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게 결국에는 또 맞물려 있습니다. 네. 레고랜드 사태만 보면 부동산하고 무슨 관계야라고 하겠지만 레고랜드가 이제 결국엔 그 보증을 쓴 거거든요. 강원도가 보증을 썼고 뭐 우리 친구로 따지면 친구가 사업하는데 제가 보증을 써서 친구가 부도가 나니까 제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거기에 금융사들이 물려 있는 거고요.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2천억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금 관리를 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레고랜드에만 이렇게 회사채에 뭐 돈이 묶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업체에 묶여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금융회사들은 자금줄을 쨘 수밖에 없고요. 위험 관리에 들어가야 되고 부실이 생기기 때문에 최근 사업장들 돈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된다면 건실한 건설 회사들도 돈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정상적인 사업장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연쇄 부도 도미노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는 270만 원 공급 계획을 이제 목표를 세웠지만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면 뭐 건설한 부도도 나고요. 건설회사 부도도 날 수도 있고 공급 물량도 굉장히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뭐 금융의 문제를 넘어서 부동산 시장에도 큰 악영향을 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채권도 아니고 지자체가 보증한 그렇죠. 채권인데도 굉장히 부도가 안전한 나버린 거죠. 예. 안전한 것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융시장에도 충격이 크고요. 야, 리스크 관리 제대로 해야겠다. 큰일 나겠다라는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회사들이나 시행사들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 건설 시장에도 불똥이 튈 수 있는 거. 불똥이 지금도 튀고 있는 가뜩이나 거죠. 지금 그 냉각되고 있는 그렇죠. 이 건설 시장이 좀 더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또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분양을 안 되니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돈까지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2023년 내년 부동산 시장, 우리 건설 시장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하신 윤석열 정부의 이제 270만 원 공급 정책, 이 중 이제 상당수는 또 이제 지방에도 이제 공급하는 그런 분량인데요. 네네. 지금처럼 이제 아파트 가격 하락이 좀 예상되고 있고 네. 이미 하락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네. 이렇게 건설 시장도 이제 얼어붙고 있는데 270만 원 공급 정책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국토부는 유효하고요. 뭐 부동산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공급을 줄이게 되면 장기적으로 또 문제가 생긴다라는 입장인데 그건 국토부 입장이고요. 제가 볼 때는 벌써 건설 회사들, 시행사들 벌써 충격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 부지들, 아파트를 지어야 될 땅들이 내년에 위험하니까 안 짓고 땅을 팔아야겠다라는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건설 회사들이 공급 물량을 줄이겠다는 것이고요.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 물량을 줄이는 걸 정부가 강제해서 공급을 늘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공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